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네,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고 계셨나요?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요. 일요일 저녁에 저도 이제 개인 일정, 뭐 개인 일정이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애 아빠가 애들이랑 놀아주다가 저녁 시간대 나와서 주말 브리핑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5월 14일 일요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도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말 증시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슈 몇 가지 좀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보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태양광 업체가 26% 급등을 했어요. 미국 시장은 이제 하락 마감했죠, 금요일 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슈 좀 보고요. 그게 이제 관련된 이슈가 페로브스카이트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온 개념이 아니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 처음 이제 유튜브 만들었을 때 초창기 단계 때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이 특집으로 이렇게 한 30분짜리 방송 만들어서 페로브스카이트에서 공부시켜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들이 좀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이제 여지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가 뭔지도 간략하게 설명도 해드리면서, 그리고 관련주가 뭔지, 이 관련주들은 당연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까지 해서 큰 수익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미국장 흐름부터 좀 보면요. 미국장이 이제 일단 나스닥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보게 되면 마이너스 0.3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낙폭이 좀 더 심했고요. 그래도 그나마 밑꼬리 달면서 조금 끌어올리면서 마감됐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니까 나스닥보다 오히려 변동성은 우리 코스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미국장에서 그렇게 딱히 나온 소식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뭐 지표가 2개 나왔는데 뭐 아주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 지표가 나왔고 기대 인플레 지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향후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설문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지진 않겠죠. 실제로 미래가 됐을 때, 이 심리 지수대로 움직이느냐 그렇진 않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달에 63.5 수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금요일날 나온 수치는 57.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지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향후 미래에 지갑을 열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반면에 기대 인플레는 2011년 이후로 최고치 수치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향후 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엔 뭐를 가리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런 국면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발생되면서 미국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대신에 뭐 이제 장마감 앞두고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은, 일단은 뭐 여러분들 그렇게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앞으로는 이제 중간중간 출몰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향후 시장에 이제 우려 요인이 될 거는 뭐 자명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이 지금 하락 중이니까요. 제가 이제 뭐 우리 시장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800에서 900 요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800에서 850 좁은 박스권이 될 수도 있고, 큰 박스권은 뭐 800에서 900 요 내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이제 800도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만약에 다음 주죠. 다음 주 추가로 조정을 받으면 다음 주 중에는 우리가 800 수치를 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저점을 찍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양쪽의 가능성을 둘 다 열어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100만 대 리콜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이제 뭐 리콜 문제, 무슨 뭐 제동 부분에 있어서 리콜을 당했다고 하는데, 중국 당국에 의해서. 근데 어쨌든
리콜 당한 것 치고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예, 보시면 2.38% 하락 마감했거든요.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쭉쭉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당일날 그렇게 100만 대 이상의 리콜 소식이 나왔는데도 이 정도 빠진 거면 그래도 잘 견조하게 버텼다. 예,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테슬라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결국 퍼스트 솔라 이슈입니다. 퍼스트 솔라가 주가가 이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움직였거든요. 예. 어제 하루만, 예, 금요일 날 하루만 26%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예, 퍼스트 솔라 주가인데요.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게 바닥권에서 급등한 게 아니라 얘는 주가가 그동안 그래도 많이 레벨업이 됐어요. 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예, 여기서 또 한 번 빵 튀어버린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한 3월달, 4월달에 봤던 에코프로가 생각이 나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죠. 예, 어쨌든 퍼스솔라가 그래도 고점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조정 좀 받긴 했는데 한 방에 26%가 급등 나오는 상황이었다. 근데 이게 이만큼 26%가 급등이 나올 만한 대형 호재가 있었느냐? 예. 소식이 있긴 있는데 또 26%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6% 급등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스웨덴 에볼라 AB라는 예, 그 태양광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8천만 달러에. 예. 에볼라 AB를 인수했다고 해가지고 이 에볼라 AB가 급등 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인수를 한 쪽인 퍼스트 솔라가 그렇게 큰 업체가 시가총액 큰 업체인데 하나 인수했다가 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나?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26% 급등이 나오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의아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도대체 그 에볼라 AB를 인수한다고 해서 퍼스트 솔라가 급등 나올 이유가 뭐지? 라고 해서 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에볼라 AB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차세대 태양광 기술에 이제 박차를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세대 태양광 기술, 에볼라 AB가 차세대 태양광 기술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쪽에 관련돼서 기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퍼스트솔라가 이제 에볼라 AB를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페로브스카이트에 있어서도 퍼스트 솔라가 이제 치고 나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한테는 대기회가 생긴 게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일단 그 차세대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양광은 실리콘계입니다. 실리콘계.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돌멩이처럼 생겼죠. 근데 돌멩이를 이제 인곳이란 걸로 만듭니다. 인곳. 인곳이란 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생긴 거, 이렇게 깔끔하게 원통 모양으로 생겼죠. 근데 이거를 이 돌 모양을 이렇게 폴리실리콘을 갖다가 인곳으로 만들 때 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래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도 비싼데 여기에 이제 열을 1400도씨 이상의 열을 가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인곳 형태로 만들죠. 그러면 이거를 또 잘라내. 이걸 웨이퍼라 그러죠. 웨이퍼 형태로 만들고 또 여기서 이 무슨 이제 가공 기술이 들어갑니다. 가공 기술이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셀이나 모듈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니까 당연히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태양광은 다 좋은데 비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뭐 10수년째 10년 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원물질,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원물질이에요. 이 물질에 한 100도씨 정도만 가하면 이 액체 형태로 된 태양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체 형태를 갖다가 그냥 셀로판지 같은데 싹 바르면 이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양 전지 있죠? 태양 실리콘계 태양 전지 가격보다 100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 가격이 엄청 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얇기도 두께도 1000분의 1 정도의 두께밖에 안 된다. 그리고 셀로판 형식이니까 어디에든 부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설치가 쉽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결국엔 차세대 태양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비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기술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 있다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 이야기가 나오면 전 세계 태양광 업체들 다 모아놔도 결국엔 페로브스카이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퍼스트 솔라가 이 페로브스카이트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면 대한민국에서 이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들도 급등이 나와야죠. 예. 그런 회사가 국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페로브스카이트가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상용화가 되기 어려운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얇고 부착하기 쉽고 이런 가격도 싸고 다 좋은 장점이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 기후 변화에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비를 많이 맞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바람이 계속 맞는다거나 그러면 일단은 내구성이 좀 아무래도 기존 태양전지보다는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내구성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예. 이제 뭐 이거를 한번 기사를 한번 보죠. 예. 태양전지 미래 페로브스카이트 어디까지 왔나? 이게 지난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딱 4월 15일이니까 딱 한 달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이 기사를 보면은 지금 현재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렸던 2년 전, 3년 전 그때 이제 잠깐 보고 그 이후에 페로브스카이트가 어디까지 기술력이 더 올라왔는지 저도 이제 보질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값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열 수분에 취약한데 안전성 해결해야 상용화. 한국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부 지원 따라야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까 제가 방금 해드렸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은 이미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미국 재생에너지원이 발행하는 N1 차트는 세계에 존재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공인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트에는 14개의 최고 공인 효율 중 10개가 한국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다. 성균관대 박남규 교수나 울산과학기술원 석상희 특훈 교수 같은 석학들이 국내 페로브스카이트 연구를 이끌고 있다. 반도체 방막 분야의 연구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태양전지 소자를 최적화하는 부분에서도 앞서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단점은 수분이나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태양전지는 건물이나 자동차에 설치해 놓고 외부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중요한 과제인데 현재 전세계 연구진도 페로브스카이트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데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3년 안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니테스트라는 종목하고요. 유니테스트 주가가 완전 바닥이죠. 유니테스트 그리고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오히려 주가가 급락해가지고 가격은 오히려 더 매력적이 됐어요. 4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일단 석유화학 부분이 지금 안 좋은데 하나솔루션이 석유화학 부분 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석유화학 부분과 그 다음에 태양광 이쪽이 이제 하나솔루션의 주 사업체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쪽도 지금 시황이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태양광 모듈 가격도 최근에 이 모듈 가격이 좀 빠졌어요. 빠지면서 이제 수익성 악화 이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하나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이 모듈 가격 하락세는 최근에 에너지 가격 하락세랑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모듈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 유니테스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둘 다 앞으로 향후 2, 3년 안에 양산이 가능할 겁니다. 대량 양산, 페로브스카이트 대량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24년 내년부터 양산이 준비 중이고요. 하나솔루션도 25년부터는 양산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솔루션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한화큐셀은 유럽연합이 1,500만 유로 약 200억 원을 지원하는 차세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양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이 차세대 태양광 셀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 양산화 사업에 참여한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Q-셀 부분은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차세대 태양광셀 양산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예, 이게 4월 22일 날 나왔던 소식입니다. 한 달 전쯤에 나왔던 소식이고요. 자, 그 이 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 같은 경우, 자, 화학연구원에서 200제곱센치 대면적 셀 최고 효율인 18.24% 달성했다는 소식. 신규 도펀트 개발 통해서 안정성, 효율성도 확보했다. 이거를 유닛 테스트에 기술 이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유닛 테스트에 화학연구원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은요, 유닛 테스트의 기술 이전에서 유닛 테스트가 대량 양산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5월 2일 날 나온 뉴스니까요. 일단은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이 양산 준비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척척 잘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주가가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부담도 없는데요. 근데 일단 이제 미국에서 페로브스카이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유닛 테스트와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보자. 그리고 이제 포트에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바닥권에서 잡아놓고 일단 상승이 나오길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역시나 지난주처럼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장에서도 일단은 좀 평상시보다 좀 치고 빠지기 잘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주가 떨어졌을 때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정말 길게 봐야 될 종목들을 박앤세일이다 생각하고 싼 가격에 매집을 해놓고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푹 주무시고 다음 주부터 화이팅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대바이.